역사 퀴즈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인기 드라마 선덕여왕에 등장하는 미실. 일본 낭인들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한 명성황후. 정확하게 100년 전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당한 이토 히로부미. 이 세 사람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난해한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조각난 역사의 퍼즐들을 맞춰나가다 보면 베일에 쌓인 일본의 왕실 도서관 서릉부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뉴스와 함께 떠나는 역사 추적, 잠시 뒤에 진행됩니다. 미실이 되고 싶다면 이 미실을 베면 될 거다. 수수께끼 인물 미실, 과연 실존했던 인물일까? 미실을 기록한 역사책 화랑세기. 하지만 책에 원본이 없다. 일본 낭인들에게 무참히 살해된 명성황후. 황후의 국장을 기록한 4권의 책도 사라졌다. 가해자의 나라에 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서적으로 우리 민족에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 있죠. 만주 하얼빈역에서 저격당한 이토 히로부미. 그가 규장각에서 가져간 우리 고서들의 목록. 여기 그냥 그 서른구에 다 있어요. 모든 의문은 일본 왕실 도서관 서릉부를 향하고 서릉부의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린 취재진. 사라진 우리 역사의 기록과 베일에 쌓인 서릉부. 그 미스테리를 뉴스가 추적합니다.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 선덕여왕을 보면 미실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미색을 무기로 해서 신라시대 왕 3대에 걸쳐 권력을 누렸다는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런데 학창시절 역사 시간에 선덕여왕과 김춘추, 김유신을 배우긴 했지만 미실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미실은 실존했던 인물인지, 그렇다면 역사적 근거는 무엇인지, 역사 추적의 의무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백승호 기자, 네. 최근 드라마에 등장하는 미실이라는 인물, 우리 역사 속에서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독특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네. 어디까지가 창작이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부분은 어디까지로 봐야 될까요? 네, 소설이나 연극으로 몇 차례 대중들에게 선을 보였던 인물인데요. 이 대중들과 친숙해지면서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학계에선 존재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얼굴 자체도 일단 동그랗고 둥그렇고 눈매가 선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좀 지적인 이미지를 가진 시대의 여자 정치가라고 그럴까? 나이 먹은 사람 입장에서 좀 그런 게 있죠. 어떠세요? 좀 약간 좀 드신 것도 있고. 네, 속 시원하죠. 그렇게 잘 못하고 지내는 여성이 더 많으니까 아무래도. 1500년 전 신라 여성 미실에 대한 이미지는 이렇게 사람마다 엇갈립니다. 이제 미실의 시대이옵니다. 이제 이 미실을 대적할 자는 없사옵니다. 드라마 속 미실은 남성을 압도하는 힘과 여성적 매력이 겹쳐지는 캐릭터로 그려집니다. 첫 회 장면이었어요. 그 진흥왕이 이제 공격을 받을 때 그 공격을 붕 나르면서 탁 막아내고 칼싸움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왕을 보필하는 그 모습에서 아, 저런 여성이 있을 수 있구나. 우리도 제자리 실서라.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목에다 쳐야 돼요, 두 사람은. 이거 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볼게요. 천천히 봐봐. 됐다 이게. 칼놀림이 서툴렀던 여자 배우의 유약함은 온데간데없고 미실은 드라마에서 카리스마를 뿜어냅니다. 남자들은 미실의 칼에 무참히 베어지거나
그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자가 집에서 그렇게 있지, 남자들이랑 똑같이 갑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 미실이라는 여자는 얼마나 드센 거냐고요. 드센 거지. 미실이 대중들에게 첫 선을 보인 건 지난 2002년 연극 무대입니다. 미모가 빼어난 여인으로 탄생했습니다. 100가지 꽃의 향기를 다 지녔으니 어느 누가 널 보고 안이 빠지겠느냐. 2005년엔 같은 제목의 소설이 문학상에 당선돼 20만 부나 팔리며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소설은 시청률 35%를 넘어선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4년 만에 다시금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했습니다. 부드럽고도 강한 한국 문학사상 가장 개성 있는 여성. 당시 문학상 심사평을 보면 미실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다 간 여자를 이해하기가 쉽겠어요. 언제나 이제 조선 시대까지의 여성상을 우리가 고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분법, 뭐 성녀 아니면은 악녀, 뭐 이런 식의 흑백의 논리가 아닌 그 모든 욕망을 가지고 있는 한 여성. 뭐 현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의 모습을 이제 미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죠. 내 사람이 되거라. 싫습니다. 드라마에서 미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또 다른 여주인공 덕만. 살고 싶으면, 정말 살고 싶으면 싸워. 역시 전장에서 활을 쏘거나 칼을 휘두르는 거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덕만은 서기 632년 왕위에 올라 우리 역사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으로 불리게 되는 인물입니다. 삼국사기는 선덕여왕 즉 덕만의 성품을 너그럽고 어질면서도 사리에 밝고 민첩하다며 역사상 실존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나오듯 남장 여자로 전쟁에 참여했다는 기록은 역사책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못 가겠어. 거기까진 가야 돼. 어린 시절 궁궐을 떠나 중앙아시아 사막에서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기록도 찾을 수 없습니다. 낭장결의이옵니다. 누군들 막을 수 있겠사옵니까? 화랑들이 화장을 하고 자결로 뜻을 이룬다는 낭장결의는 어떨까? 자신들의 어떤 주장이나 뜻을 밝히는 결의를 하는 뜻에서 자결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다만 분을 발랐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분을 바르고 장식을 했다. 그러니까 뭐 화장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제 화랑 뭐 그러면 뭐랄까 잘생긴 남자, 꽃 같은 남자. 요즘 흔히 그 TV 연예인들 하는 말로는 꽃미남 뭐 이런 거죠. 역사책에 나온 분이라는 한 글자에 작가가 상상력을 더해 꾸몄다는 겁니다. 아예 역사를 반대로 뒤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덕만이 제 동생이요. 낳자마자 버려져야 했던 제 동생이요. 제 쌍둥이 동생이요. 드라마에선 천명공주가 언니, 덕만이 동생인 쌍둥이 자매로 나오지만 삼국사기는 덕만을 장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앞서 설명했듯 덕만은 역사상 존재했던 실존 인물입니다. 김유신, 김춘추 같은 우리에게 낯익은 이름의 배역도 역사상 실존 인물에서 이름을 빌려왔습니다. 하지만 미실은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 아니에요? 실존 인물이라고 전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허구의 인물로 알고 있는데요. 드라마 선덕여왕의 작가는 미실이란 인물을 역사에서 따왔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미실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게 역사의 기술된 대로만 놓고 봐도 너무나 엄청난 인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 가히 명불허전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인데요. 미실이 나온다는 역사란 신라시대에 지어진 화랑세기라는 역사책을 말합니다. 하지만 화랑세기에 나오는 미실이 실존 인물인지에 대해선 역사학계의 판단은 다소 애매합니다.
현재로서는 있다고 확신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실은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다. 예. 네,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다. 네. 선뜻 이해가 되진 않는데요. 백승호 기자, 네. 그렇다면 역사학계의 판단이 이렇게 애매한 것은 미실이 나온다는 역사책, 화랑세기가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짜다, 가짜다. 이 진위 논란이 진행 중인데요. 이 정확하게 말한다면 화랑세기가 아니라 이 화랑세기를 베꼈다는 필사본에 대한 진위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이 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이 어딘지 그 핵심을 취재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사이로 동굴이 보입니다. 충북 제천에 있는 전말 동굴입니다. 지난 4월 이 동굴 암벽 곳곳에 새겨진 글자들이 발견되면서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보면 이제 오랑도, 무리도자가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랑이라 화랑과 이 오랑을 추종하는 낭도 집단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는 갈 행자가 보입니다. 다녀갔다. 이런 뜻이 이제 된다는 거죠. 씩씩한 기상을 이제 체험하는 체험 학습 공간으로 이 장소가 이제 선정되지 않았겠는가. 한 글자 한 글자를 단서 삼아 화랑의 실체를 추적해야 할 만큼 신라를 다룬 사료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1989년 부산의 한 가정집에서 화랑세기를 베꼈다는 필사본이 발견되면서 역사학계가 발칵 뒤집힙니다. 6년 뒤 청주에서는 이보다 분량이 더 많은 두툼한 필사본이 추가로 발견됩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의 김대문이 화랑세기란 책을 썼다는 기록은 있지만 그 뒤론 책이 자취를 감춰 제목만 전해오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20세기 후반부에 불속이 태어났거든요. 만약 이게 그대로 김대문의 화랑책이라 그런다면 그건 뭐 고대사 연구에 엄청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필사본들은 곧바로 가짜다, 아니다 진짜다라는 진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20세기 중반기에 쓰여졌는 위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힘으로 숫자로 밀어붙여가지고 가짜라고 하고 있는데 가짜 아닌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화랑세기 필사본에 담긴 내용이 뭐길래 진위 논란에 휩싸였을까? 책의 내용을 드라마를 바탕으로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풍월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필사본은 풍월주, 즉 화랑의 우두머리에 계보를 적어놓은 이른바 화랑족보입니다. 일대 풍월주였던 위화랑을 시작으로 미실의 첫사랑이었던 사다함은 5대 풍월주, 이어서 세종과 설원랑이 뒤따릅니다. 내 놈들이 100명이 있다. 국선 문노를 대적할 수 있을 것이냐? 무예가 뛰어나 풍월주 중에 풍월주로 불리는 윤노는 8대 풍월주입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자식들 이름 다 모르죠? 아, 그게 뭐 한 이 100여 명 되다 보니까 아들을 100명이나 두었다는 10대 풍월주 미생랑을 거쳐 11대 하종, 13대 용춘공, 15대 유신공, 16대 보종공, 18대 춘추공 등 모두 32명의 풍월주가 이 화랑세기 필사본에 등장합니다. 여기에 풍월주가 아니면서도 가장 많이 이름이 오른 여성이 미실입니다. 미실은 진흥왕, 진흥왕의 둘째 아들인 진지왕, 그리고 진평왕까지 3대에 걸쳐 색공, 즉 색을 바치고 그 대가로 왕의 옥새를 관리하는 자리까지 올라 권력을 잡게 됩니다. 진흥왕 경우에는 이제 미실하고 관계를 갖고 한 번 갖고 두 번 갖고는 전혀 절대로 곁을 못 가게 하고 뭐 그럴 정도로 사랑받는 방법을 잘 알았던 여자 같아요. 아름다움도 뭐 대단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 찾으려면 못 찾을지 모르죠. 화랑세기 필사본은 미실을 100가지 꽃의 신묘함을 뭉쳤다며 아름다움을 극찬합니다. 모르십니까? 제가 얼마나 의지를 하는지를. 공주. 미실은 세종을 남편으로 뒀지만 뛰어난 미색을 무기 삼아
사다함.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곁을 지켰던 설원공 등 여러 남자와 정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모든 걸 미실세조에게 걸었습니다. 나의 운명, 또한 신라의 운명까지. 화랑새기 필사본엔 또 마복이라는 독특한 풍속을 소개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문지르다 부비다라는 뜻을 가진 마자에 배 복자를 쓰는데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의 임신한 아내와 성관계를 맺는 걸 제도화한 겁니다. 배 만든다 그런 표현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배를 만지다. 배가 맞은 거예요. 당시 성풍속이 자유분방했을 거라는 추측도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색공인이 마복이냐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고 바로 이 점이 진위 논란의 핵심입니다. 과연 그런 식의 풍속이 6세기 초 신라 조정 내에서까지 가능했겠네요. 왕과 대신들 사이에서까지도. 더욱이 이 화랑새기 필사본을 쓴 사람이 어우동같이 문란했던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한문 소설을 썼다는 사실도 미실이 가상의 인물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필사본이 진짜고 여기에 나오는 미실을 실존 인물로 보는 쪽에선 색공이나 마복이 신라 사회를 들여다보는 핵심 단어라고 설명합니다. 이거는 에로티시즘의 문제가 아니라 폴리틱스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행위죠. 마복이나 색공이라는 정치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그 집안 일족들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신라 골품제 사회에서 일정한 골품의 신분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사다함의 친구였던 무관랑이 궁의 담장을 넘다 구지, 즉 물웅덩이에 빠져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떴다는 필사본의 기록도 논란거리입니다. 반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반월성 혹은 월성이라고 이름 붙여진 신라의 수도 경주의 궁궐터입니다. 1980년대 경주문화재연구소의 발굴로 월성 북쪽에 물웅덩이의 흔적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어른 무릎 높이의 석축이 출토된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만큼까지 물이 이렇게 차 있었겠죠. 침입자를 막기 위해 파놓은 겁니다. 삼국 통일을 이룬 뒤에는 물웅덩이의 넓이가 줄어든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화랑새기 필사본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쪽은 이 물웅덩이가 무관랑이 빠졌던 구지라고 주장합니다. 무관랑이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겠네요. 뭐 사람이 여기에 빠진다 그러면 당연히 다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구지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걸까? 화랑새기에 나오는 구지일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그러면? 여기서 막히네 또. 글쎄요. 그 화랑새기에 나타난다는 구지가 아마도 그 모습상에서는 상당히 유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겠습니다만은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직 요거 지금 발굴된 부분이 하나이기 때문에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연산군 때 지어진 측에 풍월주가 언급된 걸 보면 조선 초기까지는 화랑새기 원본이 전해진 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화랑새기 원본은 역사의 어느 순간 사라졌고 필사본 위장 논란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현재 진행형입니다. 흥미로운 건 위작설, 진본설 어느 쪽을 주장하든 만일 화랑새기 원본이 존재한다면 그건 일본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목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뭐 인질한테 도둑을 맞았든지 일본 사람들이 가져갔든지 이런 추측은 해볼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이걸 좀 알고 싶어가지고 우선 일본 왕실의 그 도서관인 서령부 쪽에다가 몇 차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백승호 기자, 네.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화랑새기 필사본, 그러니까 화랑새기를 베꼈다는 책이 존재하고 네. 그 책에는 미실이 등장하는데 네. 화랑새기 필사본이 정말 화랑새기를 베낀 책인지 아니면 베꼈다고 해놓고 지어낸 얘기를 담은 책인지 알 수 없다, 그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화랑새기의 원본을 확인해 봐야 될 텐데 네. 한 번도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화랑새기 원본이 네. 일본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뭡니까? 네, 화랑새기 필사본을 실제로 보면 한 귀퉁이가 예리하게 도려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뭔가를 감추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첫 번째 단서가 있었습니다. 이걸 단서 삼아 일본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자물쇠로 굳게 채워진 문을 열자 가지런히 놓인 책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필사본 화랑색이 어디? 예. 화랑색이 필사본은 한지에 쌓인 채 충북 청주에 있는 필사자의 증손자 집에서 보관 중이었습니다.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곳이 많고 책장을 넘기기 힘들 정도로 훼손이 심해 한지가 책장 사이마다 끼워져 있습니다. 너무 많이 상해서 앞뒤가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책의 앞부분은 아예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풍월주 이화랑의 일대기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화랑색이 필사자는 남당 박창화 선생. 한 장뿐이라는 사진에서 생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창화 선생은 1962년 74세 나이로 작고했습니다. 교편을 잡았고 한학과 역사학에 밝았다고 합니다. 학교의 교직으로 이제 계시고 거기 특히 역사에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그 정확하게 명칭을 말씀을 드리면 제야사학자라고 이렇게 사학을 정식으로 배운 건 아닌데 화랑새기에 대해 남긴 말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화랑새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사를 하셨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지 않나. 직접 창작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흥미로운 건 화랑색이 필사본의 한 귀퉁이가 칼로 도려낸 듯 잘려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건 칼로 자른 것 같아요. 칼로 잘랐네. 예, 명확하게 이 부분을. 박창화 선생이 남긴 책들 가운데 필사본과 똑같은 용지를 사용한 책을 맞대보니 도려낸 부분은 글씨가 인쇄돼 있던 곳이었습니다. 한자로 국내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내성이라고 하면 일본 왕실. 예, 왕실. 필사본을 일본에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오실 때 그 대나무로 만든 그 고리짝으로 하나를 그 책을 당나귀 얘기 있잖아요. 나귀에다가 이제 싣고 오신 그런 얘기예요. 충청북도 교육청 퇴임자 이력서 철에서도 박창화 선생의 일본 행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23년 일본으로 건너가 왕실 도서관에서 근무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일본 동경에 이주해서 도서관에서 독서 연구를 하셨고. 그렇다면 박창화 선생은 꼭 일본 왕실 도서관에서 화랑새기를 발견하고 책을 베껴둔 것은 아닐까? 뉴스는 박창화 선생의 행적을 쫓아 일본 왕실 국내성으로 향했습니다. 일본 왕실은 매년 1월 2일과 일왕의 생일 때 두 차례만 대중에게 공개되고 평소 취재가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일명 안경다리를 지나면 왕궁과 가장 가까운 정문이 나오는데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고 양쪽을 경비병 2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왕궁 주변은 높다란 성곽이 5km가량 에워싸고 있고 그 앞은 물길로 깊게 파여 있습니다. 왕실 도서관과 가장 가깝다는 북쪽문을 통해 성곽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50m가량 더 들어가니 4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 나옵니다. 서릉부. 일본 왕실의 족보나 책, 그리고 왕릉을 함께 관리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유리문에는 한글로 출입 금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출입구마다 똑같은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화랑새기라는 책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화랑새기という本はこちらにあるんですか？希望世紀か。こちらにも日本人の目録があります。ハロー世紀というのはちょっと見当たらないですね。いや、ここにないということはまずない。 목록에는 화랑새기란 책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촬영도 불가능했습니다. カメラの携帯電話もここに止めませんので、もしかったらおしまいください。 왕실 측이 나눠준 배지와 완장을 차고 나서야 촬영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天皇陛下のお住まいという中の一部なので番組を作る場所貸しはしないっていうのが決まります。 왕실 측이 지정한 장소에서만
그것도 건물 외부만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일본 방송사가 찍은 서릉부 내부 화면을 입수했지만 아쉽게도 서가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건물을 신축하고 난 뒤 책을 들여놓기 전에 촬영한 겁니다. 취재팀은 일본 국회 도서관을 찾아 박청아 선생의 행적을 다시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35년도 국내성 명부에서 박청아란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월급이 85엔이고 사무촉탁, 즉 특별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1941년도 직원 명부를 통해 박 씨가 소원창화, 오바라 마사카즈로 이름을 바꿨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박창화란 이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잡지에 논문을 기고한 적이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중앙사단이란 역사 잡지였고 제목은 신라사에 대하여였습니다. 서릉부 목록집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서릉부 측이 밝힌 대로 화랑새기는 목록집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충무공 전서 같은 낯익은 이름의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뉴스는 서릉부가 보관하고 있는 이충무공 전서를 찍은 사진 석장을 아주 어렵사리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책에는 각기 다른 3개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 인장을 보시면은 규장지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규장각을 설치한 이후, 조선시대 이후에 책을 하사할 때마다 책에다가 책의 첫 부분에다가 찍어서 내려줄 때 찍었던 그런 인장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규장각의 사무기구였던 이문원, 나머지 하나는 일본 왕실도서관의 옛 이름인 도서료의 도장이었습니다. 도장이 찍혀진 순서를 시간순으로 배열하면 규장지보, 이문원, 도서료 순이 됩니다. 이문원에다가 하사해서 이문원에서 거기에 소장인을 찍은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제 도서료는 거기 있는 그 이문원에 있던 책이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는 몰라도 일본에 있는 국내청 서릉부에 소장하게 된 것임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규장각에 있어야 할 우리 책들이 일본 왕실도서관에 와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내 학자로선 유일하게 서릉부 서고까지 들어가 봤다는 대학 교수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릉부에는 취재팀이 찾은 곳 말고 다른 곳에도 서고가 있다고 합니다. 지붕 스타일이 이렇게 되어 있는 약간 맞배 지붕 형식이었던 것 같고 2층 건물이었던 것 같고 창문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통풍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고 그 건물 안에는 그 오동나무 같은 걸로 만든 자료를 보존하는 이제 그 보관함들이 이렇게 쭉 배열되어 있었고요. 그러면서 화랑새기가 서릉부에 없다고 단언할 순 없다고 말합니다. 서릉부에 있는 자료를 조사할 때는 서릉부 측에서 제공해주는 목록집을 토대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요 목록들은 50년대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시점에서 목록에서 누락되었거나 뒤에 뭐 이제 정리를 했거나 하는 내부적으로 그런 자료들은 저희가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서릉부에 있는 자료, 한국관계 전적 자료의 전체적인 현황을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백승호 기자, 서릉부 그러니까 일본 왕실 도서관 측은 자신들이 화랑새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서릉부엔 화랑새기는 아니지만 규장각 그러니까 우리 땅에 보존돼 있어야 할 다른 책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규장각에 있어야 할 책들이 어떻게 일본 왕실 도서관에 가게 됐는지 그 경로가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요. 네, 충무공 전서에 찍힌 도장들을 거꾸로 따라가다 보면 애초에 충무공 전서가 규장각에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규장각이라고 하면 조선 정조 때 세워진 왕실 도서관인데요. 지금은 그 안에 있던 자료들이 서울대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도쿄 중심가에 자리 잡은 히비야 공원. 일본 최초의 서양식 공원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꼭 100년 전 한 거물급 정치인의 장례가 치러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お札の確かに千円札の
肖像画になっております。学校の授業で習いました。 100년 전 11월 4일 왕족이 아닌 정치인 신분으론 처음으로 국장이 히비야 공원에서 치러졌습니다. 조문을 하러 온 외국 사신들이 줄을 잇습니다. 만주 하얼빈역. 아흘에 전 치러진 국장의 주인공을 태운 열차가 역사로 들어섭니다. 이 정치인이 열차에서 내려 환영 인파를 막 지난 순간 한 남자가 뛰쳐나와 심장을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만주벌에 울려 퍼진 7발의 총성. 그 가운데 3발이 관통했고 일본 정치인은 숨을 거뒀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은 30살의 한국인 청년 안중근. 저격당한 인물은 일본 수상을 4번이나 지내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조선 식민지화를 위한 전초기지였던 조선 통감부 초대 통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사망 넉 달 전, 당시 이토 히로부미는 통감직을 그만두기로 하고 인천을 거쳐 일본 귀국길에 오릅니다. 일본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짐을 꾸리는 거죠. 그래서 1909년 7월에 일본으로 이제 그 짐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인천항을 통해서 이제 그 일본으로 짐을 가져가는데 그때에 상당히 많은 짐을 옮긴다고 그러는. 이토의 이 짐 속에 충무공 전서가 들어 있었고 결국 이 책이 일본 왕실 도서관인 서릉부로 흘러갔다고 이상찬 교수는 확신합니다. 이 교수는 그 증거로 일본 왕실에서 작성한 공문을 제시합니다. 이 공문에 이토 히로부미가 등장하는데 고자가 붙은 걸 보면 사망 이후 작성된 겁니다. 공문을 작성한 사람은 국내성 대신 왓다나베 치아키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공작이 한국의 규장각에서 가져온 책을 사망 이후 도소료, 즉 지금의 서릉부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게 공문의 내용입니다. 규장각은 정조가 세웠던 조선 왕실의 도서관입니다. 일본 왕실 도서관인 서릉부가 당시 일본의 지배권 안에 들어와 있던 규장각 담당 부서에 보냈던 공문인데 해방 이후 규장각에 있던 자료들이 서울대로 옮겨지면서 문건의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이토가 반출한 책은 모두 1028권. 목록에는 충무공 전서도 들어 있습니다. 당시 규장각에서 책을 대출하려면 일본인들도 기록을 남겨야 했지만 이토는 책을 반출한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토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대출 명단, 대출 목록이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도서관리, 문서철 관리에 있어서는 뭐 열람 사항까지도 일일이 다 기록을 하는 것이 그 관례입니다. 만약 이토가 대출을 했다가 반납을 하지 않은 거라면 현재 서울대 중앙도서관의 규정에 따라 37억여 원을 물어야 합니다. 유수는 문제의 공문을 복사한 뒤 서릉부를 찾아가 이를 보여주며 이토가 반출해간 1028권의 책이 아직까지 서릉부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さんですね。韓国から寄付してもらったり本をこちらで保管しているっていう内容がこちらに。分かるっていうわけでもないんでですね。 사흘 뒤 확인해 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사흘 뒤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애매한 대답만 들었습니다. こちら書庫でこういうものが実際にあるのかどうかちょっと探してみるしかないんですが、ちょっともう古いものですし、書庫も広いのですごい探すとしたら時間がかかるんですね。果たしてこの現在うちにあるのかどうかというのを確認しようといたしますと、どのくらいかかるか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わからないんですよ。 그런데 서릉부가 소장하고 있는 우리 서적은 규장각에 있었던 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태극기를 앞세우고 대규모 행렬이 궁을 떠나 홍릉으로 나섭니다.
마침내 100여 명이 어깨에 맨 대여, 큰 상여가 지나갑니다. 1897년 처참하게 시해돼 주검조차 찾지 못한 채 치러진 명성 황후의 국장입니다. 새벽녘이라 등불이 황후의 마지막 길을 밝힙니다. 총을 메고 칼을 찬 병사들이 주변을 지키고 섰습니다. 상여 앞으론 곡을 담당하는 궁녀들이 말을 타고 지나갑니다.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다시 휘장을 둘러 도로 쪽에서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행렬의 왼쪽과 오른쪽 각각 둘씩 창과 방패를 든 방상시 4명이 눈에 띕니다. 곰가죽으로 된 붉은색 가면을 쓰고 4개의 눈을 단 흉측한 얼굴입니다. 잡기나 이런 것이 그 위협이 없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평안하게 지내시라는. 이어 만장이 길게 늘어서고 대나무로 만든 뼈대에 한지를 붙인 말 6필이 나타납니다. 이승을 떠날 때 편하게 타고 가라는 뜻입니다. 행렬의 앞과 그리고 뒤에는 지휘자격인 전하계 인소라의 악대가 구성되어 있지만 연주는 하지 않습니다. 3년상이 치러지는 동안 모든 음악 연주가 중지되기 때문입니다. 명성 황후국장은 신하와 시민 2,035명이 동원돼 장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당대 최고 화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그려내 그림으로 실록을 남겼습니다. 가마만도 26가지가 나오는데 가마의 형태와 색깔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붉은 모자는 별감, 녹색은 내시, 복장도 꼼꼼하게 제한됐습니다. 인물은 행렬의 왼쪽에서, 뒤에서, 그리고 오른쪽에서 바라본 듯 다양하게 그려 입체감을 살렸습니다. 명성 황후 국장을 기록한 의궤의 한 부분입니다. 의식과 괴범이라는 뜻입니다. 이 괴라는 것은 바퀴 괴자. 이 계속 레일을 따라가듯이 그것을 계속 준수하고 범은 모범 범자입니다. 하나의 전범이 되는 것을 그대로 쫓아서 따라가면서 그 행사를 철저하게 전통의 방식대로 행하겠다. 방상시 탈을 쓴 사람들에게 일당을 한 양씩 쳐줬다는 것까지도 적어둘 만큼 기록의 치밀함을 보여주고 있어 의궤는 조선왕실 기록문화의 꽃으로 불립니다. 일본의 서릉부 장서 목록에는 이 명성황후 국장도감 의궤를 비롯해 72종의 의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명성황후 의궤는 원래 오대산 사고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오대산 사고의 수호 사찰이었던 월정사 승려들의 기록을 보면 유출 경위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대정 3년 3월 3일에 총독부의 관원 서무주임 오케꾸찌라는 사람과 조병선이라는 사람들이 당 본산 월정사가 되겠죠. 여기에 와서 진 본거지를 여기에 차렸다. 그 뒤 오대산 사고는 해체되고 사고에 있던 실록들이 약탈됩니다. 함께 있던 의궤가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누가 이 의궤를 일본의 서릉부로 가져갔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서릉부가 소장 중인 명성황후 국장도감 의궤에 찍힌 도장, 바로 조선 총독부가 기증했다고 찍혀 있습니다. 일본은 조선에 와서 주요한 문서들을 파악하고 왕가의 의전 절차를 기록한 문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성을 알아보고 국내청으로 이동시켜서 조선 연구의 기초 자료로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충무공이나 명성황후와 관련된 기록들이 일본에 가 있다. 이건 좀 정서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토 히로부미가 빌려간 우리 책들 연체료를 계산하면 37억 원이나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연체료 문제는 놔두더라도 일본에 가 있는 우리의 소중한 기록들 얼마나 있는지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네, 공식적으로 파악된 숫자는 3,000건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일본 현지 취재 과정에서 과연 이 수치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었는데요. 한 일본인 학자는 적어도 5만 건은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피리를 손에 든 목동이 소등을 타고 길을 갑니다. 부채살에 덧댄 한지에 단원 김홍도가 그렸습니다. 길 바로 앞이 술집이라는 한시가 여유로움을 더합니다.
강 한가운데 배 한 척이 떠 있고 그 아래에는 한 선비가 홀로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겸재 정선의 작품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그려진 겁니다. 돌틈으로 피어난 난초, 바람을 거슬러 물길을 올라가는 뱃사공, 조선시대 화가 그림 28폭을 담은 화첩입니다. 이 그림책을 포함해 우리의 옛 글과 시, 책들을 전시하고 있는 경남대학교, 왕세자의 교육 과정을 담은 국보급 궁중기록화도 전시 중입니다. 존엄한 왕과 세자는 그리지 않는다고 해서 세자는 자리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스승의 앞에는 책상이 있지만 제자인 세자의 앞에는 책만 놓여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왕세자가 수업은 어떤 형태로 받았겠냐 했을 때 그냥 엎드려서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조선시대에 얼마만큼 교육을 중시하였는가 하는. 전시실이 비좁아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작품들은 지하 수장고에서 대기 중입니다. 김홍도와 영조, 한석봉처럼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의 작품들이 즐비합니다. 저희는 추사 선생이 걸치죠. 안개비가 내리는 날 됐었다는 거죠. 그런데 경남대에 있는 이 전시실 이름은 데라우치입니다. 데라우치 마사다케, 정치가이자 군인으로 조선 총독부 초대 총독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왜 그 듣기도 싫은 이름을 여기다가 데라우치를 이름을 붙여주느냐. 그래서 저는 그 비난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잘 고향에 와가지고 잘 관리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나머지 것도 보내줄 거 아닌가. 지난 1996년 데라우치 소장품 가운데 일부가 경남대의 기증 형식으로 되돌아와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모두 136점이었습니다. 현재 일본에 남아있는 데라우치 소장품은 얼마나 될까? 데라우치 소장품의 대부분을 기증받은 일본 야마구치 대학에는 우리의 서적이나 그림 1,500여 점이 있습니다. 데라우치를 위한 서고가 따로 있고 통로를 따라 걸어 들어가다 보면 낯익은 이름의 고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책들이 일본 왕실 도서관인 서릉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을 개연성이 높은 겁니다. 박청아 선생의 증언을 취재한 한 역사학회로부터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광복 직전에 연합군들의 폭격이 이제 일본 본토를 폭격하게 되면서 황실문고도 공격의 대상이 될 걸로 염려한 일본 황실에서 황실문고에 소장되었던 그 책들을 어느 공작집 지하 창고로 옮기는 작업을 했는데 박청아 선생님도 직접 그 작업에 동원이 되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다 한국 거예요. 한국 책? 예. 인사동에서 사온 거. 능숙한 한국어에 한국 책들이 서가 곳곳에 꽂혀 있어 한국인으로 여겨질 정도지만 일본인입니다. 일본 레이타쿠 대학의 후지모토 유키오 교수. 40여 년간 일본에 있는 조선의 고서를 찾아내 목록을 만들고 책의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이게 여기 있는 거, 여기 초록색 거, 여기서 쭉 여기까지 있는 거. 제가 조사한 것이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이게. 일본을 거쳐 해외로 나간 조선의 책들을 찾아 영국 대형 박물관, 대만 고궁박물관을 그리고 일본 국내 공립 사립도서관과 개인 서고 등 100여 곳을 발로 뛴 결과가 자료로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저 삼강hen실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삼강hen실도가 여러 군데, 이것은 야마구치 현립도서관, 이것은 가나자와 시립도서관, 이것은 고마자와 대학. 자료가 책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Mi5인가요? 이건 조그만 카드로 한 여기 전전까지 한 두어 번 왔다 갔다 할 수 정도. 촬영이나 복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직접 손으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런 도장이 있으면 이게 도장까지 좀 다 쓰고요. 선생님 직접 그리신? 예,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혹 후지모토 교수는
화랑세기의 행방에 대해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예, 見たことありません. 그러면서도 후지모토 교수는 일본 전역에 적어도 5만 권의 한국 책들이 있을 거라고 추산했습니다. 日本に韓国語がどんだけあるか分かりませんので、今までどんだけ調査したかも分からないんですけど、大体もうおそらく9割ぐらいはね、おそらく5万冊もないでしょうね。明治以降にたくさん本が来てるんですよ。 우리는 일본으로 유출된 우리 책들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을까? 일본에는 2,940여 종. 우리가 지금 그 5군데를 조사한 게 2,940여 종. 웬만한 책들은 다 볼 수 있다는 도쿄의 진보초 서점거리입니다. 최신 이론을 다룬 전문 서적은 물론 고서들도 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한 서점을 골라 들어가 봤습니다. 조센본가 아리마스까? まあ少しだけならあります。これは李朝の時代の活字で作った本です。普通は木版ですけどもね、活字で作った本は非常に珍しいですよね。 84,000엔,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썼다는 한글로 된 한자 사전도 있었습니다. の人が漢字を勉強するのに使った辞書です。非常にたくさんの字が入ってますよね。今ほとんど使わないような難しい字も入ってますよね。 매주 화요일에 한 번씩 고서적 거래시장에서 구한 책들이라고 합니다. 入ることができるのはこの本屋さんのこれあれがあって名札があってね、それをちゃんと持ってる人だけが入る。 정작 우리는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는 우리 역사의 기록들이 일본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 네. 일본에 가 있는 우리의 고서적들, 네. 우리 문화재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게 3,000종, 네. 일본인 교수가 혼자 발로 뛰어서 찾아낸 게 5만 종이라면 네. 너무 부끄러운 현실인 것 같은데요. 이런 현실이라면 그런 기록들을 되돌려받기 위한 노력들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겠죠. 아시겠지만 책이란 건 한 나라의 정신과 철학, 역사, 그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서 한 줄 때문에 외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할 만큼 가치 있는 우리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귀중한 자산들을 되돌려받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 주몽이나 선덕여왕을 보고 SF, 즉 공상과학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고 병사들은 어떤 무기를 썼는지 알 길이 없어 작가의 상상력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랜 역사를 자랑해왔지만 그 역사에는 훼손되고 지워지고 사라진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일본에 가 있는 기록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되찾아 복원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될 것입니다. 내일 모레 광복절을 앞두고 뉴스 후가 해보는 생각입니다. 뉴스 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